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네. 짧으니까 네네. 보유세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도세에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양도세를 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뭐 편하신 대로. 집중력이 있을 때 필요한 네. 양도세를 양도세. 먼저. 그러시죠. 아무래도 양도세 일단 기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네. 기본 세율이 있고 네. 단기간에 가지고 있다 팔면은 단기 세율이라고 또 있는데 일단 기본 세율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기본 세율이 6에서 42%예요. 6부터 42. 네. 그러니까 양도 차익 더 정확하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양도 차익이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건 표를 제가 넣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필요하신 넣으시는 분은 게 그 정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올해 최고 42%인데 내년 1월이 되면 45까지 올라가요. 아, 최고 세율이. 42에서 45 구간이 신설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과표가 10억이 넘으면. 근데 이 세율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네네. 이 개인 사업자가 납세하는 사업소득 그 세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분들도 내년에 그렇게 올라간다. 그 내년에 그것도 한다면서요. 법인도 네네. 1인 법인은 이제 배당으로 간주해서 그거 하는 거. 아, 그렇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초과 유보 금액에 대한 간주 배당. 그러니까 적정 유보가 이렇게 있는데 초과 유보를 하면은 이 초과 유보에 대해서 배당한 걸로 봐버리고 간주해서 배당 소스를 곧바로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배당을 하면은 그때는 빼주죠. 이 사실 유보 금액이라는 게 좀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업종 제한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업종은 크게 제한이 없고 그 특수 관계자가 80% 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인 유사법인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비슷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 개인 사업자분들도 내년도에 45%가 신설되고 45%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봤자 간주 배당으로 이제 좀 득실을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할 거냐, 아니면 법인으로 할 거냐는 좀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양도세의 기본 세율은 그렇다.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이랑 동일한 구조네요.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을 보유해야 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1년이 기본 세율이죠. 올해 이제 내년 6월까지는. 그런데 내년 6월 1일이 되면 1년을 만약에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잖아요. 그럼 이걸 투기 수요로 봐서 무려 70%의 세율이 들어가요. 내년 6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파는 경우. 네네네. 이제 기본 무조건 집은 1년 이상 보유. 그리고 이제 1년에서 2년 안에 판다. 그럼 60%예요. 아, 2년 이상 보유. 네.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60% 과세는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1년 미만 70%도 보통은 그 미등기 자산이 있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거죠. 1년 이하는 불법 세율에 준하는 70%.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요. 근데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내년 6월 되기 전까지 1년 미만이면 40이고 1년 넘으면 기본 세율이라고 잘못 아셔서 지금 2020년 10월이잖아요. 지금 사고 내년 6월이 넘었는데 만약에 뭐 8월달 9월달에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내년 11월에 팔았어. 그렇죠. 그러면 1년 넘은 거예요 겨우. 2년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60%예요. 그냥 60%인 거죠. 양도세율은 양도 시점이고 취득세율은 취득 시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파는 때의 세제에 맞춰서 정해지게 되고 취득세는 사는 때에 맞춰서 정해지게 되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택수로 하는 게 그래도 좀 쉽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행 6월 1일, 내년 6월 1일 이전의 단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년 미만 40. 1년 미만인 경우 40. 예,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1년 넘으면 곧바로 기본세율.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요게 기본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네네. 앞에 보여드렸던 표와 단기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는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으로 바뀐다. 지금 현행 1년 이내 40에서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깔고 지금부터 주택 수에 따라서 어떻게 베리에이션이 되는지
자, 이걸 알아볼 텐데 네. 일단 보유주택 수 기준이 네.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세대를 같이 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신사임당님 집에 네. 주민등록 신고는 안 했는데 네.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같이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냥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나중에 네. 적발이 되면 네. 부모님 명의도 주택이 있는지를 따져서 네. 이 부모님 명의까지 포함한 주택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따로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올 수가 있어요. 소명하라고. 네. 뭐가 오냐면은 자,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네. 통신기주국 발신내역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어머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저 지방인데 네. 어머님 통신기주국 발신내역을 뽑아보니까 다 서울로 나와. 그러면 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소명하라고 들이밀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은 세대 합과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국세청의 정보 능력이 네. 어마무시해요. 식구 기준으로 네.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게 주민등록표 네. 애매하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뭐 이거 세금 계산하는데도 엄청 복잡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사고 많이 나가지고 막 네.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하. 일단 살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네.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게 또 우리 앞에 봤었던 취득세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네. 이제 1주택. 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1주택을 안 들어갔어요. 네. 네. 어려워요 이게. 네, 1주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주택이 되면은 왜냐면 양도세는 무주택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양도를 한다는 건 판다는 얘기고. 네네네. 네, 그렇죠. 1주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주택은 쉬워요. 네.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면 네. 비과세가 돼요. 2년 보유. 자, 그런데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보유만 하셔도 되고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대부분 현재 수도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지금 방송하는 현재 기준으로 김포, 파주 일부 지역만 좀 빠져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변할 수 있는데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표로 띄우겠습니다. 조정 네. 대상 지역 리스트. 네. 네. 그래서 보유 이제 비과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큰 무슨 이슈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살거나. 네. 네. 아니면 그냥 보유하거나. 그쵸.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세대 정리를 잘해라. 네.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괜히 엄한 사람이 들어와서 네. 주택수가 더 불어나 버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부터 정리를 하시고 팔기 전에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도 정리를 하고 실제 따로 사는 거를 분리를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잘 모아내야 되겠죠. 네네. 그것만 조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렇게 없다. 어려운 거는 없겠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이사를 가요. 왜냐하면 뭐 직장을 옮기거나 네. 아니면 좀 더 큰 평수로 옮기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데 네. 자,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죠? 기존에 있는 집을 1주택이니까 비과세를 먼저 받고 우리는 뭐 호텔이나 여관에서 자다가 그 다음 집을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집을 먼저 하나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1번, 네. 나중에 이사 갈 집이 2번 그러면은 2번 집을 사면서 보통 동시에 이걸 없애거나 네. 아니면 뭐 세를 주거나 순간적으로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이걸 비과세를 안 해줘 버리면은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이사를 안 가는 사람이 생겨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 예외적인 케이스에 주택수가 2개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1번을 해줘요.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1번 집을 사고 1년이 지나서 2번 사야 돼요. 1번 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6개월 네. 만에 다음 집을 또 산다. 네네. 이건 안 되고 투기수요로 보겠다는 거예요. 최소 1년은 거주를 해야 된다. 1년 있다가 2번을 사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첫 번째. 네. 자, 그리고 나서 2번 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안에 얘 1번 집을 팔아야 돼요. 3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는 팔아라. 3년 안에 팔면 된다.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 집은 아까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죠. 네. 2년 보유 또는 거주. 네. 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1년 후에 사고 얘는 2년 또는 보유 거주하고 네. 2번 집을 산 다음에 3년 안에 팔면은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일시적 1주택 비과세의 가장 기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조정에서 조정을 간다. 네. 자,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을 가는데 둘 다 네. 조정이다. 자, 이 경우는 좀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네. 이게 이제 강화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인데 네. 이게 3년에서 1년으로 갑자기 확 줄어버린 거죠. 아,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네네네. 네, 그래야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1년 안에 이 집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년 안에 얘를 팔고 이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산 시점부터. 네, 당연히 또 1년 있다가 2번 집을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얘는 다 111이에요, 111. 네.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요 2번 집에 뭐 임차인이 있다. 임차 계약이 뭐 전세가 1년 6개월 남았다. 네. 그런 경우라면은 2년을 맥스로 해서 기간을 줘요. 그럼 2년 안에 여기를 들어가고 얘를 팔아야 돼요. 네. 1번 집을.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는 좀 강화됐다. 좀 타이트하다. 그래서 그냥 기존 집으로 그냥 곧바로 팔아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네, 바로 팔 생각을 해야 되고 네. 혹시 이제 새낀 집을 샀다면 네. 좀 싸서 네네. 뭐 싸서 그럴 수도 있고 새낀 집을 샀다면 2년까지는 봐준다. 그런데 이게 또 임대차 3법하고 맞물리면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vs 네. 임대차 3법, 그렇죠. 임차인. 와, 그렇죠. 세계관 네. 최강자들의 격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제가 꿀팁 2가지 드릴게요. 2가지. 네. 자, 보세요. 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갑니다. 네. 서울 A구에서 B구로 가는 거예요. 네. 자, 다른 요건 다 갖추고 얘를 1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근데 요즘에 거래가 힘들어요, 잘. 네. 그래서 만약에 1년 안에 얘를 못 팔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네. 자, 1년 안에 안 팔아도 정신줄 딱 잡고 네. 3년 안에 팔면 돼요. 네. 3년 안에 팔면 자,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라는 굉장히 세부담이 커지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아까 단기세율이랑 별개로 또 다른 중과 조정 대상 지역 거를 팔 경우에 추가로 세부담이 커지는 그냥 그 위에 얹혀지는 거죠. 네네. 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러면. 네, 그럴게요. 자, 양도세 중과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일단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2가지의 어떤 가중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세부담이 와요. 뭐냐면 첫 번째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없애버리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래 보유하면 특별히 빼주는 양도세를 줄여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를 안 해줘요. 언제 샀든지 상관없이.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양도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전, 20년 전에 샀더라도 필요 없는 거죠. 이 장특공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기본세율 6에서 42였죠. 여기에 가산세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2주택 중가면은 10%포인트. 네. 20%포인트, 아니, 3주택 중가면 20%포인트. 2주택이 10%, 3주택이 20%.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20%포인트여가지고 아까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42였잖아요. 거기 20%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럼 62%. 네. 네. 그런데 내년에 되면은 45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거 최대 중과가 4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65가 맥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 6월이 되면 아까 단기세율이 올라갔잖아요. 1년 미만, 2년 미만. 내년 6월이 되면 이 양도세 중과세율도 또 올라가요.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그래서 맥스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 자, 2주택 이상이 20%로 바뀌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금방 적응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있던 제도에서. 맞아요. 그러면 아까 최고세율이 45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내년에. 여기에 중과 30%포인트가 붙으면 75까지 가는 거예요. 75%가 최대 세율이 되네요. 네, 여기에 지방소득세 붙으면 82.5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죠. 10%가 붙으니까 7.5%가 추가로 붙으면은 82.5%의 세율을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그렇죠. 네, 아무 대책 없이. 네. 이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일반과세, 즉 뭐 중과가 아닌 경우에 세금을 내면 대략 한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럼 그건 안 하나요? 기본공제 같은 건 없나요? 기본공제는 들어가요. 그래도. 그렇죠.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근데 기본공제는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일반 과세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2주택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거의 3천으로 뛰어요. 더블 되는 거예요. 더블. 네. 그리고 3주택 중가면은 4천 정도. 근데 이게 내년 가산세가 더 붙으면은 네. 더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네. 82.5% 구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중과는 피하는 게 좋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네. 우리 일시적 주택 비과세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얘를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조정에서 조정이면. 네. 근데 깜빡해서 1년이 넘었다. 그럼 네. 포기하지 말고 네. 3년 안에 파셔라. 3년 안에 팔면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20%짜리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경우. 그렇죠. 네. 그러면 아주 큰 금액이 세이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큰 금액이 세이브 될 거예요. 3년 이내에 팔면 일반 과세.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이라고 해요. 빼주겠다. 아, 중과를 빼주는 주택이다. 네, 약간 특례 같은 네네. 거죠. 이게 첫 번째 꿀팁이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자, 아까 1번에서 2번 살 때 1년 있다가 2번 사라 그랬잖아요. 네. 안 그러면 투기 수요로 보겠다고. 자,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더 좋은 집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1년 이내에 2번 바로 사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얘가 안 되죠. 안 되죠. 요건이 깨져버렸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얘를 3년 안에 팔아버려요. 네. 그러면 얘가 똑같이 중과가 안 들어가고 일반 과세가 된다. 이 경우에도 또 특례가 들어가요. 그러면 네. 2주택까지는 좀 해봄직하다. 네. 해봄직하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2주택에서 네. 삐끗하면은 중과 네.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만약에 3년 안에 못 팔면 네. 그런데 마음 먹고 팔면 3년 그렇죠. 안에는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그렇죠. 1주택이거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도세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뭐 막 이론 알고 그런 거 몰라도 네. 너무 겁을 안 먹으셔도 돼. 내가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자동차 타기 전에 세금 계산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아, 그죠.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네. 그게 어떤 의사결정에 큰 그건 안 미치기 때문에 1주택하고 2주택까지는 그래도 네. 방법은 있다. 3주택 이상 네. 인 경우에 조정이면 진짜 노답이네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노답인데 네. 이 경우에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줄여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했으니까 네. 곧바로 3주택 관련된 비과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는 1주택이면 비과세, 네. 2주택도 어떻게 보면 비과세. 네, 일시적 2주택으로. 그렇죠. 근데 3주택부터는 비과세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2번을 이렇게 없애요. 2번을. 네. 손가락 모양이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하나를 없애요. 네. 하나를 없애고 두 개가 이렇게 남잖아요. 네. 죄송해요. 네. 자, 두 개가 이렇게 남으면은 이 두 개 남은 상태에서 얘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얘 비과세 또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과로 팔고 그렇죠. 나머지 두 개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라면 그럼 비과세가 또 돼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자,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네. 하나는 그냥 중과 맞고 팔아. 네네네. 그다음 두 개가 됐는데 내가 일시적 2주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또 팔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주택이 됐으니까 이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거 두 번째 파는 거랑 이거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가 비과세가 된다. 네네네. 그런데 왜 이게 왜 그게 됐냐면 네. 계속 그 대전제가 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양도 당시로 판단했을 때 당초 남은 두 개를 최대기를 봤더니 비과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되는데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바뀌어요. 언제부터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어떤지 아시죠? 네. 이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방법이 있었는데 막히고 있었는데 막히고 그런 느낌인데 이건 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나 저거 해당돼 그러면 차라리 세무사님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자 1, 2, 3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남은 두 개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은 지금 팔면 큰 이슈가 없이 비과세가 그냥 돼요. 지금 판다는 거는 잔금까지 다 끝내야 돼요. 매도 잔금을. 그런데 그 매도 잔금이 내년 1월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이게 2년을 더 묵혀야지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2년을 더 묵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에서 두 개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얘는 1주택이니까 그죠. 양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 취득이라고 계산해 보면 2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곧바로 됐는데
이제부터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보유 2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종 1주택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조정지역은 또 일시적 2주택일 때 들어가 살아야 2년 살아야 되지 않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3주택에서 하나를 팔고 남은 2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면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예외인 경우 빼놓고는 꼬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빨리 세무사님 찾아가서 방법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달에 7가지 쟁점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회신한 게 있어요. 그 7개를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일시적 2주택까지 비과세 알았잖아요. 3개인데 하나 없으니까 얘 2개가 비과세가 되네. 그럼 예외적인 케이스로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년 됐을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라. 그래야 된다. 진짜. 네. 네. 저도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대한 거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3주택 해볼까요? 자, 일단 주택 수가 많으면 내가 임대 사업자가 아닌 건 그런 걸 떠나서 주택 수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다주택자인 경우라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일반과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빼고 남은 주택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이 중에서 중과가 배제가 되는 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중과 배제되는 거 아까 2개 우리 했었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3년 이내 팔 것. 아니면 1년 이내에 해도 3년 안에 팔 것. 그리고 이제 또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 뭐가 있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게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근데 그건 9.13 이전에 등록한 거면 된다면서요? 맞아요. 2018년 9월 13일 전에 취득한 거. 더 정확하게는 취득한 거. 2018년 9.13 전에 취득한 거는 등록을 하면 배제가 되는데 아파트는 또 지금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한 것 중에서 2018년 9.13이에요? 2019년 아닌가? 18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네네. 네,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러네. 근데 이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2018년 9.13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거는 아무리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뭘 하더라도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은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요건을 잘 갖춰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데 지금 아파트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안 돼요. 이제 등록은 안 되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 중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근데 얘기 하나만 하고 또 이것도 6억 이하여야 되고. 등록 당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등록 당시에 6억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죠. 이제 만약에 내가 미등록한 것 중에서 어떻게든 비조정 말고 중과 배제를 받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근데 뭐가 남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몇 채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요건을 갖춰서 그리고 남아있는 게 미등록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등록한 것들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택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얘도 특례로 중과를 안 해줘도 돼요. 얘도 그럼 심지어 비과세 되겠네요. 비과세가 되려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전체가 다 거주를 해야 돼요. 전 세대원이. 거주를 안 하면 일반과세. 혹시 전체가 다 거주했다 그러면은 비과세. 요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해요. 어렵죠.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런 게 있는구나라고 일단 체크를 하시고 정확한 거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정확한 거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된다. 양도시에는 세무사와 취득시에는 법무사와 대출은 금융기관 또는 대출 상담사. 3주택 이상이 있고 3주택만 또 있어요. 3주택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하고 3주택인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중간에 하나를 날려야 돼요. 그래서 이 2개가 다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 둘 남기고 남은 하나 가지고 2년을 묵힌 다음에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정리를 안 하던지. 맞아요. 네. 이게 정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아니면 그냥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유세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더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즉 보유할 그거는 보유세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네. 4주택 이상은 어때요? 4주택 이상도 방법은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를 날리고 그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고 아니면은 나머지를 전부 다 임대주택 묶어버리고 남은 게 하나인데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3일 9.13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 됐고 하나당 6억 이하여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 요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도 또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요건을 갖춘 분들만 이미 과거에 갖춘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거죠. 아파트가 지금은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된다. 등록 자체가 안 된다. 네네. 그래서 4년짜리, 10년짜리도 안 돼요. 이제는. 아파트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아파트는 아예 안 돼요. 나머지 뭐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는 등록은 할 수 있는데 10년. 10년이다. 10년 이제 가져가야 되죠. 너무 길죠. 짧진 않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 구간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지금까지 들으시고 여전히 멘탈이 단단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양도세를 살펴봤는데 조정이든 조정이 아니든 그러면 이제 버틸라면 보유세랑 양도세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유세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임대차 3법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통적인 두 가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3의 보유세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통적인 보유세 두 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는 말 그대로 특정 자산에 대해서 보유하면서 나오는 세금인데 이거는 다 내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이 금액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내는 거죠. 무조건 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세하고 비슷해요. 뭐 비싼 차면은 좀 더 많이 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재산세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라고 있어요. 뭐 기준시가라고도 하는데 뭐 둘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아파트가 막 10억짜리라면은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해요. 그 공시가격에다 곱하기 60%를 곱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면 아까 6억이 나오면 60% 곱하니까 3억 6천이 나오겠죠. 그 3억 6천에다가 이제 정해진 세율하고 누진 공제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세율까지는 다 못 외우겠네요. 그렇게 해서 나와요. 4억짜리 하면은 제가 한 40억, 5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40만 원, 50만 원 정도. 4억일 때? 공시가격 4억일 때. 4, 50. 4, 50 정도 나왔거든요. 100만 원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세율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죠. 이건 1주택이라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해당 주택의 명의자별로 이렇게 끊어요. 이거 2번. 2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요. 명의별로. 그래서 6억을 기본적으로 빼줘요. 6억 공제. 그러니까 6억까지는 비과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억이 넘으면 그 넘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다 공시가격이. 그럼 6억을 빼니까 4억이잖아요. 그 4억에 대해서 이제 세율 곱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의별로 이렇게 세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면은 6억에서 3억을 또 빼줘요. 9억. 그래서 9억까지 해서 빼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갈리긴 해요. 그렇게 해서 단독 명의로 1주택만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공동 명의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 6억 또 아내 6억이니까 그럼 12억이니까 합치면 12억이잖아요. 이게 더 좋다 이런 분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어떤 고령 뭐 장기 세액공제 이거 빼놓고는 그냥 공동 명의가 나아요. 공동 명의가 나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세 할 때도 우리 앞에서는 비과세만 했지만 양도소득세도 일반과세인 경우에 공동명의 하면은 세금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겠죠. 세율 구간이 다르니까 두 분이. 맞아요. 그게 둘이 나눠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낮아져. 개인 사업자도 공동명의가 좋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양도 차익 1억일 때 세금이 한 1,500에서 2,000 나온다 그랬잖아요. 양도세가. 공동명의 하면 대략 한 500 정도 세이브 돼요.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괜찮죠. 부부 공동명의. 네, 뭐 이론상 뭐 다른 사람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 부부가 공동명의 하죠.
그래서 종부세는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종부세가 구성을 하고 있는 공시 가격이 계속 네. 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서울만 하더라도 평균 올해 14%, 작년도 14%였거든요. 네. 네. 그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어버리면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네. 뒤에 이제 좀 어려워서 제가 뺐는데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곧바로 세금 다 하면은 좀 네. 부담될 수 있어서 네. 곱하기 80%를 했어요. 네. 재산세는 60%고. 네. 네. 근데 이 8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올라요. 22년까지. 그래서 80%, 85, 올해 90, 네. 내년 95, 네. 내후년 10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똑같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6억 초과되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22년까지는 종부세가 100% 올라요. 무조건. 집값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줄어들거나 같으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공시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면 네. 정말 무슨 금융위기, 네. IMF 그때 일부 빼놓고는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올해도 14%, 작년에도 14%였대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지금 종부세 내신 분들은 그 세부담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게 이제 크다. 그럼 종부세 세율은 안 바뀌는 거죠? 세율도 바꿨죠. 세율도 바뀌었어요? 네. 세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율은 여기에 또 주택수가 들어가네요. 복잡하게. 네. 자, 아까 개인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네. 그 개인 명의가 네. 세대 기준이 아니고 네. 그 개인 명의 중에서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네. 아니면 그냥 3주택. 조정 2주택. 지역 상관없이 5월 그냥 3주택. 네, 3주택. 이 경우에는 최고세율 6%까지 나와요. 종부세. 그런데 이게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6%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최고 세율이 제가 알기로 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3.2에서 내년이 되면 6%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세부담이 커진 거죠. 이거 매년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10년 가지고 있으면 60%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 제가 알기로 약간 알고 있는 미국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 3%로 알고 있거든요. 3%요? 네. 그러면 미국 재산세 3%니까 30년 갖고 있으면 제가 90% 다 내는 거죠. 종부세는 재산세도 내고 이것도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종부세는 재산세 내고 거기서 일정 구간 넘어간 사람이 또 내는 거예요. 또 내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위에 얹어지는 세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보유세라고 하죠. 네. 그런데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와닿지는 않을 건데 왜 그러냐면 종부세 작년에 낸 사람이 47만 명 정도예요. 맞네요. 근데 이제 우리 전체 인구로 하면 1%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와닿는 게 주택임대소득세라고 있어요. 저는 이걸 제3의 보유세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임대소득세? 네. 정확하게는 이건 사업소득인데 그렇죠.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사업소득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는 건데 이게 2019년부터 전면과세가 들어갔어요. 동안은 비과세였다가 올해 이제 과세가 돼가지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세금을 내면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자,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든 아니든 다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부 다 사람들은 내 집 아니면 다른 집 사니까 부동산 계약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가주택 사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임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소유자들이 지금 세금을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이 전가될 가능성,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세금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임대차 3법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먼저 시행되고 있잖아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자, 그런데 내년 6월로 미룬 게 하나가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자, 왜 저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 주택임대소득하고 맞물리면 파급 효과가 크냐. 자,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거래가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전세하고 월세. 자,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사람이 고액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액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 이거 대부분 부모한테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제대로 신고 들어가면 증여 이슈 바로 나올 거예요. 고액 전세인데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나이가 이제 막 사회생활하거나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전세 이제 집 같은 거 구해줄 때 부모들이 많이 좀 도와주는 게 정서잖아요. 보증금 부모님이 내는 경우가 보통은 많죠.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이면 괜찮은데 아주 많은 금액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실거래가 다 들어가면은 금방 잡힐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반대로 이 전세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여 이슈가 곧바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 뭐지? 월세로 간주해서 돈 내잖아요. 네네네. 보증금도.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세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5월달에 신고를 다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합산 주택수를 따지거든요. 부부합산 주택수로 뭐 1주택이면은 비과세, 2주택이면은 월세에 대해서 과세, 3주택이면은 월세하고 이제 간주임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그런 건데 전세가 있으면은 그 당사자는 증여 이슈가 나오고 그 집의 소유자는 임대소득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증여세, 이쪽에서는 임대소득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소득 낸 사람이 임차인한테 이걸 또 전가할 수가 있고. 아주 굉장히 이게 파급 효과가 커요. 근데 이거는 아까 종부세 해봤자 47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다 내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내가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상이에요. 자가인 사람 빼고는. 맞아요. 내가 1주택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나 내 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2주택 이상 되면서 뭐 월세나 전세를 놨다 그러면 다 잡힐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3주택부터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매기고 있는데 2주택부터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보셔야 된다. 간주임대료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간주임대료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잡히면 다 내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월세는 파악하기가 쉬워요. 과세 당국에서.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는 좀 더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안내문이 다 와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성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6% 구간이 신설됐다. 이거 정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세를 줄이고 싶으면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나 집을 판다. 팔거나. 근데 양도세 준 것 때문에 좀 머뭇머뭇하고 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두 번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 이것도 막혔잖아요. 마지막 증여한다. 그래서 증여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증여. 이걸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따라갔다 보면은 이제 기사라든가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렇죠. 법인으로 넘기는 것도 막혔으니까. 안 되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더 세고 취득세도 12% 나오고 뭐 말 나온 김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이 그냥 무조건 6%예요. 아까 개인은 금액에 따라서 뭐 0.7, 0.9 세분화돼 있어서 6까지 가는 건데 법인은 무조건 6%.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양도세와 보유세까지 또 제네시스 방님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뭐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